그렇다면 오늘로써 마지막 문학 편입니다. 문학인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 말아야 되나? 철학, 음악 실컷 뭐 떠들어도 되는데 문학에 와서 갑자기 망설이느냐. 문학이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고 사실 제 전공인 것 같아요. 전 작가라고 소개를 하고 딴 걸 다 안 하고 못해도 글은 썼고 글은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하려다 보니까 좀 망설여지는 게 있지만 일단은 뭐 수틀린다 싶으면은 영상 지워버리면 그만이고 일트라고 괄호 치고 일트라고 해놓고 그냥 뭐 올려버리면 속편한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씨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뭐 30분 남짓인데 그 시간 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해놓았던 구축해놓았던 사변들 모조리 동원해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학이란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 사실 미음사 세전집 컬렉션에도 있긴 한데 사르트르가 문학이란 무엇인가로 책을 써냈습니다. 근데 읽어보면은 생각보다 별로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심지어는 또 다른 곳에서도 그 책이 언급되면서 실망스러웠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 송의경 씨인가요? 역근이? 아니지. 역자. 네. 번역하신 분이 옛날에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읽고 속상했다 라고 하거든요. 딱히 그걸 읽고 내가 왜 아직도 문학에 자장해서 어슬렁거리는지를 설명 못 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실망스럽게 문학이랑 그저 읽히기 위한 것, 어떤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뭐 다 읽진 않았습니다. 초반이 재미가 있어야 말이지. 요즘에 제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글쓰기에 관해서, 글씀에 관해서, 언어에 관해서. 사실 오늘 점심쯤에 친구랑 얘기하면서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을 다 토해냈거든요. 요즘 하는 생각들 토해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말하려니까 맥이 빠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우리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인간과 언어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래요. 봅시다. 사실 우리가 철학에 관해서 논하곤 했지만 철학만큼이나 사변적이고 포괄적일 수 있는 게, 모호할 수 있는 게 문학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럴 문에 이제 학문, 로기 글이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을까 되게 묘한 부분이 있기도 하죠. 글만 있는 거잖아요. 종이에 글만. 그리고 우리는 글을 굉장히 남발하잖아요. 언어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것에서 어떻게 예술을 도출해낼 수가 있었을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걸 탐색해 들어가야죠. 집에 가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걸, 철학 개론 같은 거, 철학 강좌 1강 오프닝 할 때는 보통 철학의 개념, 역사를 혹은 어원을 파헤쳐 들어가면서, 철학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필로소피아입니다. 영어로 그대로 필로소피가 됐죠. 필레오, 소피아를 필레오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동적인 이미지를 주기도 하였었고, 철학, 뚫을 철, 그냥 어떤 꿰뚫는 듯한 느낌, 통찰, 사유의 요한, 사유의 사변적인 것, 부단히 사변적인 것, 이 시 철학이다. 문학도 제가 봤을 때 못지 않습니다. 못지 않아. 뛸까? 이야, 힘들다. 아이씨. 그런 한편, 문학을 돌이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커요. 많아요. 그리고 언어, 음료수를 마실 때 우리가 빨대로 마시잖아요.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받아온다 치면, 우리가 다루려는 것, 가다으려는 의미 혹은 실제는 음료라면, 우리가 취하려는 것, 람바노 하려는 게 있는데, 이 빨대를 통하지 않고는 그것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빨대가 있고 음료가 있는데, 빨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 음료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료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의해서 우리는 미끄러진다라고. 언어는 유폐된 문입니다 라고 바르트가 표현했듯이, 유폐된 문, 닫힌 문. 자, 플라톤의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여기에 진리가 없다. 이 세계 자체가 애초에 가짜다. 이데아계가 있다. 어떤 천상계가 있다. 이 세계를 닮은, 혹은 이 세계를 잉태한, 이 세계는 그 세계, 그것의 반영으로서 있게 하는 그것이 있을 것이다. 동굴의 비유를 예로 들죠. 동굴의 비유. 어두컴컴한데 우리는 저기 안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계가 어떻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동굴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착각에 빠져서 산다라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동굴의 그 그림자들이 부단히 움직이는 세계, 그 세계만으로 그것은 이미 충족되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세계 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어. 그런데 누군가가 놀랍게도 그 안에서 미물처럼 살던 그 동굴의 인간들 중에 한 명이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근데 바깥의 자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바깥의 자유. 인간이 그래서 사변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제3의 것을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라고 했잖아요. 아직 오지 않은 것,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있다. 도래할 미래만이 미래인 것이니까 현재 안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엄격성, 그리고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 진리의 충실성이, 제가 누누이 말했던 이게
동굴 안에 있는 것만 같다라는 느낌 때문에. 플라톤은 이걸 정말 실제로 그렇게 믿었고, 그가 그린 세계는 진짜 이런 세계관 안에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아직도 유효해요. 근데 이런 세계관을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왜냐면 실제로 우리는 실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멀어지냐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렇다는 거예요. 빨대를 써야 하니까. 언어 없는 인간이란 없으니까. 체계에 의해서 세계를, 사물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가 있으면, 실제가 있으면, 이미 있는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반영된 하나의 거울로 상이 맺힌 쌍둥이처럼, 떠날 때처럼 언어로 구성된 세계를 우린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완전하겠죠, 당연히. 실제 자체는 아닌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해볼 만한 얘기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는 예술가들을, 즉 세계를 모방하고 재현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낮춰보고 얕잡아보고 나라에서 추방해라 라고 했다고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는 세계, 우리가 아는 세계는, 지금의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의 한 격을 낮춘 것에 불과하니까. 근데 그 낮춘 것을 또 한 번 낮추고 또 한 번 반복하고 또 한 번 재현한 그들은 소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혼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두 뼘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추방해버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들어가요. 오히려 그 유폐된 문에서 놀아나야 한다. 저 언어를 빠져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언어를 빠져나가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폐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체계를 아예 벗어나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혹은 뭐 다른 체계에 있는 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에게 한때 과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언어의 발명이었어요. 언어의 발명. 새로운 것을 위해서 옛 것을 허무는. 하지만 5,000원짜리 국밥집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언어의 발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때도 다른 하나의 체계를 고안해내는 것? 그냥 모양만 바꾼 또 하나의 언어를 다시 가지는 것?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무늬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언어의 발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즌 2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의 해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저는 몇 가지 예를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해체라고 했으니까 말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글을 쓰지 않고 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역설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낸 것들을 본 것 같았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시라는 것도, 시인들이 쓴 시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언어의 발명을 해낸 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공적인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철학 텍스트라는 게 난해하잖아요.
해독이 어렵죠. 근데 그 재료 자체는 우리가 알만한 것들로,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장을 봐왔는데 한 명은 그냥 우리가 아는 제육덮밥을 만들었는데 누군가는 이게 된다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된다고.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던 것을 통해서여야 한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벗어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레벨이 여기 있어요. 가지적인 부분. 여기 이 의미화가 아예 안 되는 선과 그냥 의미화가 되는 바운더리에서 놀아나는 이 선타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텍스트를 써내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참고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다면 개인적인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문학과 나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긴 줄글 책을 처음 읽은 게 아르센 류팽 전집이었습니다. 아빠가 선물로 샀어요.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류팽 전집을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읽기 시작했고 즐겨 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뭘 하는지 못 알아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길었고 처음 보는 글들이 많았고 그 문장 구성 자체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교과서보다 사실 두꺼웠으니까. 근데도 아침 독서 시간에 줄글책을 읽는 내가 너무 대견했고, 어린 아이지만 이거 나한테 너무 이로운 일이다 라는 걸 직감했고 칭찬도 들었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셜록 홈즈로 넘어갔는데 셜록 홈즈가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뭐 류팽 전집을 다 읽고 난 이후였으니까 그런 것이기도 하고, 셜록 홈즈는 훨씬 더 재밌고 저한테 좀 더 모범적이면서도 영웅적이었어. 이건 쥐새끼들의 소리인데, 찝찝거리는 거. 학원에서 쥐 소리를 많이 들었어. 뭐랄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셜록 홈즈는 정말 탐독해서 읽었고 6학년 졸업할 때 다 읽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6학년 졸업식 날에 학교를 마치고 놀이터에 가서 베스커빌가의 개를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미끄럼틀에 누워서. 사실 요즘 많이 소비되는 캐릭터의 일종이기도 한데, 고기능 소시오패스. 저는 옛날에는 셜록 홈즈처럼 되고 싶었어요. 날카로운 이성, 그리고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아. 감정 배제해. 뭐 어쩔 건데, 뭐 지구가 돌건 태양이 돌건 어쩔 건데, 나는 내 할 일 했어. 근데 그런 영향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죠. 고기능 소시오패스에 대한 동경, 부동심, 스토아 학파들이 원했던 엄청나게 극도로 지적이고 섹시한 사람, 셜록 홈즈. 그런데 사실 백상현 작가님의 고독의 매뉴얼 첫 섹션이 셜록 홈즈가 나오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사실 셜록 홈즈를 쓴 아서 코난 도일이 뭐 심령학회 회장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셜록 홈즈는 철저히 유물론자고 그 빅토리아 시대, 이성의 시대를 상징하는 이성의 아이콘인데, 아서 코난 도일은 심령학회 회장이고 유령을 탐닉하고 있었다라는 그 긴장.
그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눌러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죽이죠. 근데 셜록 홈즈가 마치 만들어진 자가 작가를 잡아먹는다는, 초과한다는 그런 그 구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프로메테우스도 있고 프랑켄슈타인이 전형적인 그런 식의 크리처가 크리에이터를 넘보는, 위협하는 그런 일이 셜록 홈즈에서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읽고 문학으로 어떤 텍스트랑 씨름하고 텍스트에 녹아드는 그런 일을 처음 경험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이후로는 소설을 읽지 않았어요. 소설을 얕잡아 봤어요. 마치 플라톤처럼 세계의 반영이잖아. 근데 세계는 시시한 거잖아. 일상적인 거 시시한 거잖아. 혹은 뭐 픽션이라고 하더라도 가소롭고 가증스러운 것에서 약간 벗어났는데 여전히 가소로운걸? 식의 좀 몰라요. 되게 뭔가 좀 싫어했어요, 소설. 그럼 뭘 읽었더라? 책을 별로 안 읽은 것 같아, 중학교 때는. 그러고 뭐 졸업하고서야 다른 책들을 읽는 것인데, 과정을 건너뛰어서 요즘에는 순문학, 소설 써야 된다. 네. 그 과정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처음으로 시를 읽은 게 언제냐?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런데, 친구를 따라서, 친구는 참고서를 사러 갔고 저는 그냥 따라만 갔습니다. 거기 남천동이었고, 그 문제집을 파는 곳이었는데 릴케의 시집이 보였어요. 릴케의 시집, 라이너 마리아 릴케죠. 근데 그 릴케 책이란 게 좋은데, 책이란 게 손 안에 들어오는 한 권의 책이라는 사물을 좋아하고 즐기는데, 표지가 예뻤어요. 그 책, 출판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촉감도 좋았고, 모네의 그림이 있는 것도 좋았고, 뭐 우리가 교과서 문학 시간에 익히 들어왔던 윤동주가 샷아웃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름도 좋았고, 뭔가 맞아 떨어진달까, 그 아우라가 있었어요. 아우라. 제가 그때 당시에도 키가 컸을 텐데, 제가 손을 뻗어야 닿을 위치에 꽂혀있는 그 릴케 시집의 아우라가 좋았어요. 그래서 릴케 시집을 사고 읽었죠. 릴케 사실 그게 초기 시집이 있고 후기 시집이 있는데, 초기를 먼저 읽었죠. 초기라서, 젊은 시절의 시집이라서 비교적 후기보다는 읽을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회독할 만한. 그러다가 어떤 시를 만났는데, 그 시로 제 인생의 어떤 계기가 됐죠. 그 시가 어떤 시기냐면, 인식의 확장으로서 언어가 여러 밝혀주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인식의 확장. 왜냐면 우리가 언어가 없이는 어떤 것도 사실 지각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름 붙이지 못하면 그것을 봤다고도 말할 수 없게 되는 지경인 거예요. 빨대가 없으면 음료를 못 마신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어를 확장시키면, 기표를 세공해 나가면 인식의 확장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면 언어를 넓히면 존재의 가능이 넓혀진다는 얘기. 세계가 더 큰 것으로 새롭게 다시 한번 다가오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어노를 본 건데 어떤 시의 어떤 구절이었는지 살짝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시 제목 자체는 뭐 밤의 언저리에선가 뭐 그런 거고, 그 구절이 정말 대단한 경험을 하게 해주었는데, 저물어 가는 대지 위에 깨어있는 나와, 나가 아니고 저물어 가는 대지 위에 깨어있는 나의 방과 이 넓이는 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공명하는 줄 위에 메어있는 한 가닥의 현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이런 식의 문장. 매우 시죠. 매우 시죠. 자, 놀라 뒤집어질 만한 표현이 뭐냐면 나의 방과 이 넓이가 하나라는 거예요. 나의 방과 이 넓이가 하나. 좀 알쏭달쏭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방이니까 넓이 공간을 가지잖아. 당연한 거잖아. 공간이 공간을 가진다는 거 당연한 거잖아. 넓이를 가진 게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그 당연한, 이것이 여기에 있다 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건 일종의 소름 끼치는 경험이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이것으로서 이것 된 바 존재한다는 거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경악스러운 일. 근데 철학의 근간이 소름 끼침이라고 하죠. 사실 스포하자면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철학은 존재론이라는 거예요. 존재론. 여러분, 존재론 온톨로기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거. 대관절, 이게 뭐냐, 대관절 몸이란 무엇이냐,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 이런 식의 발상, 접근, 그리고 그것이 발화되는 어떤 톤, 온도, 무드, 어떤 계기가 된다. 나는 공명하는 한 가닥의 현이다. 그리고 여러분,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시인은 특히 뭐 비유를 즐겨 쓰는데, 비유, 은유란 무엇인가요? 은유란 대체인데, 대체란 이것이 아니던 것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백상현 선생님 강연을 듣다 보면은 은유라는 게 중요한 개념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락강이 썼고 프로이트가 썼던 은유, 대체. 뭐 약간 귀띔하자면은 프로이트 이론의 메커니즘은 압축과 전치라고 하죠. 압축. 억압이 있고, 그 규제를 피해서 은밀한 방식으로 리비도를 탐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위반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말해줘야 하는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말해진다는 것. 그래서 꿈이 난해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아무튼 은유란 대체이고, 대체란 이것에서 저것으로 바뀌는 일인데, 매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앞서 말했듯이
우리 언어로 반영된 세계를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쌍둥이처럼 반영된 세계. 이것의 이 존재의 실제 자체를 우리는 결국 접근해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2번론. 언어로 은유되었다. 언어로 대체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기본적으로 은유된 세계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유된, 대체된, 가려진, 숨겨진. 그러면은 왜 여기까지 왔지? 문학을 시가 시는 은유를 쓰는데 충분히 사변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 하면서 뭐를 해야겠네. 왜 우리의 말하기가 끝이 나지 않느냐, 왜 우리의 글쓰기는 끝이 나지 않느냐 추론해보자면, 우리가 진리를 발음할 수 있었고 발음했다면 더 이상 굳이 이런 많은 말들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것이 말해졌다면 더 이상의 말은 필요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시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 파울로 코엘ho, 누구였더라? 그 고독의 매뉴얼에 나오는 대목인데, 신의 언어라는 추론이거든요. 어떤 소설을 보면 어떤 아이가 어떤 초능력을 하죠. 초능력, 신의 능력을 가져 모든 걸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봤던 그 꽃의 냄새와 표정과 솜털의 어떠함이 저녁에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름을 다 아니까 언어로서 뭉뚱그려도 되지 않아도 됐다라는 거예요. 언어로 대체하지 않아도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어가 어떤 것인지 그 성격이 드러나죠. 언어는 그것을 명확히 짚어내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집합에 가깝다라는 거, 울타리에 가깝다라는 거. 근데 제가 쓴 표현으로는 이걸 좌표라고 하는데, 주소이고 좌표라고 하는데, 혹은 뭐 이렇게 불러도 돼요. 뭐 할 거 없으면 이번 주 수요일에, 저는 수업이 한 5시에 끝나니까, 아니다, 목요일에 수업이 없으니까 경건회가 있지만 목요일 1시에 우리 아이스크림 먹죠 라는 약속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약속. 그러면은 저는 뭐 널널하게 12시 50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그녀는 미안, 조금 늦었어, 1시 10분에 도착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둘이 한 지점에 도착하는데 성공했죠. 그 언어, 그 낱말의 역할은, 기능 거기서 다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1시에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굉장히 재밌는데, 목요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실 분, 이걸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의 기능은 그걸로 다 했다는 거예요. 낱말이. 자 봅시다. 이 점은 굉장히 실질적인 논의인데, 여러분들은 각자의 실존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제가 믿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본 것과 그대가 본 것이 다르죠, 분명. 근데 물론 같은 세계에 살고 있고, 같은 종으로서 같은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장담할 수 없다는 거. 항상 포인트 오브 뷰라는 거. 그래서 솔직히 뭐 만나자고 해서 만나지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참 약속. 저기 저 놀이터에서 이제 베스커빌가의 개를 입었어요. 네, 그래서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말하기가 끝이 없을 거라는 거야. 아이고. 다른 말로는 기표의 연쇄, 기표의 환유라고 하죠. 자 봅시다. 소시르가 구조주의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그는 언어학자였고 기호학자였죠. 근데 그 사람이 던진 큰 이슈, 쟁점은 이거예요. 언어는 가짜야. 언어한테 우리가 속고 있었어. 기표와 기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스니피앙 스니피의 기표 쓰는 게 있고 문자가 지정해주는, 밝혀주는 스니피앙 하는 그 따라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자의적이에요. 임의적이고. 정말 많은 책에서 드는 예인데 나무를 예를 들죠. 나무에는 나무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무라는 단어가 나무의 어떠함을 가지진 않잖아요. 그냥 그 약속인 거지. 그냥 여기 1시까지 모이기로 했으니까 모이는 거지. 뭐 음성상징어가 반레인데 그 엄마, 맘마, 뭐 아빠 이런 거 말고는 이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정치를, 우리가 하는 과학이든 모든 고차원적인 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그 우리의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그 언어는, 세계로서의 언어는 사실은 각 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만 서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언어를 사실 암기해야 하잖아요. 나무, 사과, 놀이터, 미끄럼틀, 농구공, 모래, 모든 그 실제 그 세계에 하나하나 지정된 그 좌표들을 기억해야 돼. 다시 불러낼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어떻게 나아지느냐. 의미화는 항상 사후적이고 유보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의미화는 항상 사후적이고 유보적이다. 뭐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일단 말 쓰기는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한 번 말해줬다고 해서 그게 그 의미가 그 자체로 완결된 게 아니니까 결코. 근데 다른 의미에서는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기대를 오히려 더 거는 것도 있어요. 의미화가 사후적이고 유보적이라는데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드러났죠? 저의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 저의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미메시스라는 점에서, 재현이라는 점에서 침잠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시 소환시키려 한다는 점,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저에게 윤리적인 실천이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예고했듯이 2차례 여행이 있었고 첫 번째 그 미국 여행에 관해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글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어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섣불리 의미화되는 걸 유보시켰던 거죠. 물론 이미 그 여행은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의미가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남았다는 거죠. 사후적으로 의미가 덧붙여진다는 거죠. 그것의 의미를 나중에 뒤늦게 밝혀주고 그것의 의미를 열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문학이 하는 기능이라는 거. 미메시스를 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음 기표의 환유, 연쇄. 기표의 연쇄는 그 글이 글을 부른다라는 얘기예요. 글이 글을 불러, 말이 말을 불러. 꼬꼬무야 꼬꼬무.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즐기는 겁니다. 이걸 비관적으로 보면은 비관에서 끝나요. 비관은 비관으로 끝나요. 우울해요. 그렇다고 막 무한히 낙관적으로 조현병 환자처럼 살자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일단 좀 기쁜 편이니까 요새 감사하게도 사이다처럼 말이 톡톡 솟아올라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아닌지 영화가 있는데 그 말이 좋아요. 그 표현이 사이다처럼 말이 톡톡 솟아올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저한테. 심지어 그 영화는 하이쿠를 다루거든요. 롤랑 바르트가 소설의 준비를 꽤 상당 기간을 할애해서 하이쿠를 논하거든요. 이건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거 하이쿠를 분석하면서 또 탐구해 볼 만한 게 있고 사이다처럼 말이 톡톡 솟아오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자 기전이자 아담적인 일입니다. 아담적인. 그거는 추후에 풀어보도록 하고 사실 뭐 오늘 친구한테는 바로 본론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 문학이란 무엇인가 1트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좋은 내일을 맞이하시고 안녕.